안녕하세요. 저희 행복감, 저희들 이제 2단원, 저희 정책 집행부터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은 이제 우리는 정책의 유형, 당근과 채찍, 그 다음에 로이, 그 다음에 알몬드 파울레, 그 다음에 리플레 프랭클리, 솔리스 벨리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제 설정했고, 그 다음에 대안들 중 예측 분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했죠. 여러분, 이제는 뭘 하냐면 집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집행. 이 집행을 하는데 옛날에 이 집행이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옛날에 이 집행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결정이 중요하지 뭐 집행이야 뭐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집행 이제 어느 날이 아니라 쉽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존슨 정부에서 여러분 우리 계획 예산에서 우리 더 그레이트 소사이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결정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걸 이제는 한번 연구를 한 거죠. 어떻게 왜 망했는가? 그러니까 결정이 잘못됐는지 보니까 아니 결정은 완벽한 거예요. 결정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집행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정뿐만 아니라 집행도 중요하다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 연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70년대에 이제 집행 연구를 했고요. 80년대는 이제 상향식이 나온 거고요. 90년대는 이제는 우리는 그걸 이론화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행이 이제 나중에 굉장히 좀 이제 각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그 내용들 한 번씩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들 집행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만 키워볼게요. 나카무라와 스모르두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집행자 유형을 이 5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제가 결정자고 여러분이 집행자라고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양반입니다. 양반.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갑돌이에요. 갑돌아, 그럼 예마님 그럴 거 아닙니까? 쌀 100석을 가지고 이판서대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가 정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포구까지는 걸어가서 포구에서는 배를 타고 내려서 오른쪽 두 번째 골목 가서 갖다 주면 돼 라고 했습니다. 행정적 수단까지도 내가 정했죠. 그럼 여러분은 뭐냐면 집행자인데 고전적 기술 관용의 집행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가서 갖다 줄 수 있는 재량만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재량만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여러분 같은 집행자를 고전적 기술 관료형의 집행자라고 본 겁니다. 반면에 지식 위임 강의가 뭐냐면 제가 야 갑돌아 쌀 100설 가지고 이판서대에 갖다 주어라. 근데 네가 채비를 꾸려서 네가 알아서 갖다 주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구체 목표는 제가 정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행정적 수단까지 재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갑돌이잖아요. 그럼 을돌이 병돌이한테 물어봐요. 을돌아 병돌아 너 갈 수 있니? 을돌이는 못 간대요. 병돌이는 갈 수 있대요. 알았다 그럼 병돌아 같이 가자. 병돌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야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폭우로 가면 난리 난대요. 쌀이 다 떠나는데 우리 좀 멀더라도 산으로 갈까? 그래 산으로 가자. 이렇게 행정적 수단까지도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 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뭐냐면 지시적 위임가형의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협상자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갑돌아 예마님 쌀 100석을 이판서대게 갖다 주어라. 배를 타고 갖다 줘라. 아니 되옵니다 마님 저희들도 굶어 죽습니다. 100석은 너무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님 지금은 배를 타고 가면 큰일 납니다. 풍랑에 쓰러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표와 수단을 저와 같이 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협상자형의 집행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량적 실험 가형은 이겁니다. 이 판서들이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은 가요. 알겠습니다, 마님. 그러면 제가 100석을 구체 목표죠. 100석을 제가 알아서 갖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구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집행자를 여러분은 재량적 실험 가형의 집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딱 여러분이 나한테 옵니다. 마님, 예스라고 하세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추상적 목표부터 해서 모든 걸 정해서 여러분이 합니다. 저는 예스라고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관료적 기업 가형의 집행자가 됩니다. 원래 미국 같으면 FBI 국장, 후보 국장이 대표적인 관료적 기업 가형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케네디 대통령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후보 국장이. 그래서 맨날 후보 국장이 케네디한테 그럽니다. 보스, 예스라고 하세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협죄관이라고 집행자 유형을 나카무라 스무드가 이렇게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렇게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뭐 어려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세상이 단순하잖아요. 하향적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 목표를 정해요. 자, 제가 목표 정합니다.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향적 집행이에요. 자, 목표는 내가 쌀을 갖다 줘야 되겠는데 자, 1번은 백석을 챙겨, 두 번째는 포구까지 걸어가, 포구에서는 배를 타, 배를 타고는 오른쪽 두 번째 골목 가, 갖다 줬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하향적 집행입니다. 정치, 행정, 이원론이죠. 내가 목표를 정하니까. 그럼 여러분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게 고전적인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요, 제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환경이 급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하향적 집행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오늘처럼 세상이 굉장히 막 빨리 바뀌고 할 때는 제가 결정해서 집행하는 중간에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상향적 집행은 뭐냐면 야, 가서 네가 선전치 후보 구해. 현장에서 문제 해결하고 나한테 보고해 라는 겁니다. 그게 상향이에요. 그래서 립스키, 버먼, 엘모라는 학자들이 있죠. 립스키는 일성 관료전을 했습니다. 일성 관료가 굉장히 재능이 많고 중요하다. 버먼은요, 여러분 현장에 적응해 적응적 집행이라거든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한다. 엘모는 그걸 바로 후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통적인 하향을 전방향이라고 하고 엘모는 이걸 후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버먼은 이 하향을 정형적 집행이라고 했고요. 버먼은 적응적 집행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상향식인 거죠. 반면에 두 개를 섞었는 게 정책 지지 연합 모형입니다. 여러분 원래 같으면 이제 한번 이건 뭐냐면 두 가지 모형을 섞었는 건데요. 자, 연구 대상을 현장에 있는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를 잡아요. 그걸 정책 하위 체제라고 하는데 현장에 있는 연구 대상을 삼으니까 상향식 접근 방법이 기본 베이스죠. 그런데 얘들한테 영향 미치는 사회 경제적 상황과 이런 법적 수단 요거를 연구합니다. 보통 요거는 하향적 집행에서 연구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하위 체제의 대상을 삼아서 얘들한테 영향 미치는 요걸 연구를 한 거예요. 두 개를 섞었죠? 통합 모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는 과정에 신념이 바뀌기도 하고 정책 학습도 있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그래서 사바띠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에요. 그래서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맞죠? 이런 자신의 정책, 이런 신념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거고요. 신념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형을 섞었다라는 게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또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하고 나서는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가를 순서로 따지면 평가성 사정, 정책평가, 메타평가 순이에요. 평가성 사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평가하기 전에 그 평가 항목이나 대상들을 미리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할 때도 평가성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목이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걸. 그게 과연 옳은지를 보는 게 평가성 사정. 그 다음에 정책평가는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과정평가, 역량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이런 평가들을 쭉 해요. 그럼 평가지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평가지를 딱 모아서 제대로 된 평가를 했는지를 보는 게 메타평가예요. 그래서 순서는 평가성 사정, 정책평가, 메타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 평가를 이제 구분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또 배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평가를 하면 제대로 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당도가 나옵니다. 타당도. 그래서 이 내적 타당도라는 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원래 정책이 있으면 정책을 스타트하면 그게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가 딱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과관계 있는지를 보는데 인과관계 있으려면 시공경이 돼야 돼. 시공경. 자, 시간적 선행성이 뭐냐면 정책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공등변화, 정책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 가설에 이 정책의 변화로 결과가 바뀌어야지 제3의 변수들, 이런 경쟁 가설들을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는 요 세 가지 시공경이 딱 적합하면 내적 타당성이 있다. 즉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이라는 거는 자, 우리 만약 서울에서 정책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인과관계 딱 나오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화할 수 있는가라고 보는 게 외적 타당성이 있냐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화할 수 있으면 외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성적 타당성은 조작적 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조작적 정의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류층이라는 거는 돈만 많다고 상류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류층이라고 했을 때 돈만 많은 걸로 해서 평가를 하면 정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양아치 애들도 많잖아요. 돈만 많은 양아치들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상류층이라는 건 만약에 이제 학력 수준이라든가 노블리스 어블리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화라든가 그런 걸 조작 정리 잘해야지 상류층이 제대로 된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 제대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구성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 뭐냐면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돼요. 이 정책이 효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정확하게 측정되는 게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그게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세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타당성의 저해 요인은 보세요.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과관계를 저해하는 요인. 그런 게 어떤 거냐면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 인과관계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 선정 요인은 규대 수업을 들으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 2달 동안 했는데 A 집단은 오르고 B 집단은 안 오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효과 있구나 이렇게 인과관계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A 집단 애들이 IQ가 200인 거예요. B 집단은 100인 거고요. 그러면 규대가 수업을 해서 올랐는지 머리가 좋아서 올랐는지가 모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규대가 수업을 하면 성적이 오른다라는 인과관계를 저해하는 선정 효과 같은 경우는 외적 요인인 거예요. 인과관계를 제한하는 내적 요인 같으면 역사적 요인인 거예요.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역사 요인은 뭐냐면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 교통음도가 좋을 것이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좋아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확장 공사에 있는 시점에 우리 지하철이 열려버린 거예요. 노선으로. 그러면 도로 확장 공사가 해서 열렸는지 아니면 지하철 때문에 열린지가 모이잖아요. 그럼 인과관계가 준다고. 그게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역사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방 효과는 규대 수업을 들으면 성적이 오른다고 하는데 A 집단은 수업했고 B는 안 했어요. 근데 B 애들이 막 몰래 듣고 있는 거예요. 호상 닦아 표범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가 두 개 다 효과가 나버리니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클 것이다. A 집단한테 우유를 먹였습니다. 키가 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초등학생인 거예요. 초등학생 우유 안 먹어도 키 크잖아요. 그게 이제 성숙의 겁니다.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 그 인과관계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나오죠. 상실 요인은 자 우리 담배 1명 표양 금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2명이 도망갔어요. 8명을 했는데 8명이 다 금연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금연 프로그램의 100% 성공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왜? 2명이 도망갔으니까. 그런 게 상실 요인인 겁니다. 테스트 요인은요, 여러분 모의사를 보고 규대 수업을 하면 성적이 오른다. 똑같은 모의사를 봐버렸어요. 그럼 이게 수업을 들어서 올랐는지 모의사를 2번 쳐서 올랐는지가 애매하잖아요. 그게 이제 테스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측정 수단은 여러분 규대 수업을 들으면 성적이 오른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하고 나서는 진짜 쉬운 문제를 한 거예요. 성적이 올랐는데 어렵고 쉬워서 성적이 올랐는지 규대가 수업을 잘해서 올랐는지가 모이잖아요. 그게 측정 수단으로 인한 우리 내적 요인인 거예요. 보상의 경쟁입니다. 제 수업을 하고 수업을 안 듣는 애들이 있는데 수업을 안 듣는 애들이 이런 거예요. 나는 규대 수업도 못 듣는데 미치도록 공부해야지.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들도 점수가 올라버리니까 인과관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보상에 동등합니다. 제 수업을 듣는 친구도 있고 안 듣는 친구도 있는데 안 듣는 친구들한테 여러분 우리 채점자가 니들은 규대 수업도 못 들었는데 2문제 맞게 해줄게 답 알려줄게 그래 버리면 인과관계 안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 회귀인공이 뭐냐면 여러분 저는 IQ 200짜리 애들은 제 수업을 들으면 어떤 성과가 나오고 100짜리 애들은 어떤지 볼 건데 이상하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IQ 200이었는데 그날만 200이었던 거지. 원래 100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인과관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반응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여러분, 그래, 남자친구만 제 수업을 들어가고 여자친구는 못 듣게 된 거예요. 그럼 남자친구는 나는 공부 안 할랜다,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해도 인과관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일반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호상, 다크, 표본 이렇게 외웠는데 호선 효과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여러분, 반응을 한 거예요, 시험에. 여러분 제 수업을 듣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 KBS나 MBC에서 여러분의 우리 모습을 계속 반영을 한다 그럴게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렇지 않는 과정에 일반하기 힘들어요. 다수 처리에 의한 간섭 같은 경우는 제가 냈는 모의사를 굉장히 여러 번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어렵게 낼 때는 4번 주로 내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나온 점수를 그러지 못한 한 번도 제 시험을 쳐보지 못한 친구들한테 일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측정의 상호작용은요, 여러분 봐요.
계속 종합검진을 꾸준히 받아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한단 말이죠. 자기 체력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해요. 그럼 꾸준히 관리했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그렇지 않는 사람들한테 일반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리밍은요. 싹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했는데 2달 만에 성적이 50점이 올랐어요. 그거를 그렇지 않는 아이들한테 일반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청소년을 연구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전 서울에 있는 남자 고등학생한테만 연구했는 결과를 일반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표본의 대표성 부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빨리 말했지만 이런 식의 내용이 시험 문제 났을 때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 평가 파트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어렵고. 그래서 이 평가 파트도 열심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과관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과 비실험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실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는 게 실험인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건 비실험인 겁니다. 진실험은 진짜 실험이에요. 이건 실험실 가서 하는 실험인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준실험은 사회과학에서 주로 쓰는 게 준실험인 겁니다. 인과관계 진짜 좋고 중간이고 가장 나쁘고. 자, 진짜 실험은 통제집단 사후 측정, 통제집단 사전 사후 측정, 솔로몬의 사집단 실험 설계를 찐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 찐실험인지 알아두세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준실험은 요런 게 준실험인데, 자, 실험과 비실험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통제집단이 있다, 얘는 없다. 진짜 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완전히 일치해야 돼요.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그럼 진짜 실험이에요. 물 같으면 100ml, 100ml 같으면 물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는 실험은 진짜 실험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등화를 만드는 거예요. 매칭법을 위해서. 그러면 준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시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느낌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실험실 우리 이제 본수업에서 할 건데 얘들의 인과관계는 정확하죠. 실험실에서 하니까. 근데 일반화하기는 힘들어요. 왜? 실험실에서 있는 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드니까. 반면에 얘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통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일반화는 좋은데 인과관계가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준실험은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실험을 말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준실험인 거예요. 비실험은 이런 거예요. 통제적 통제. 이건 뭐냐면 통계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요. 코딩 쳐서. 여러분의 만약에 시험 친과 같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코딩 칩니다. 그럼 툭 하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과 모형은 y는 뭐 2x 플러스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x의 값을 넣으면 y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포괄적 평가나 사회적 표준.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 통제인 평가는 여러분이 시험 친 걸 제가 봐요. 전문가잖아요. 아, 너는 이 공부가 좀 약해. 이렇게 말하는 게 비실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건 이제 세부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옛날에 여기는 7급 위주로 나왔는데 요즘에 저희 9급에서도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다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정책을 집행했고 평가했죠. 그럼 이제 정책을 변동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책의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정책을 만들고 그럼 새로운 예산이나 새로운 조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정책 혁신입니다. 반면에 정책 유지 승계 이건 이제 금방 할 거고요. 종결은 이제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책을 없애버리는 게 종결입니다. 그럼 유지하고 승계를 한번 보세요. 정책을 유지하는 건 그대로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목표가 그대로고 수단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소득 국민계층이 기초생활보장이 목표예요. 그럼 옛날 최하위 계층한테 돈을 줬어요. 이제는 차상위 계층까지 돈을 주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준 거잖아요. 이런 걸 정책 유지고요. 부분적 변화만 있었는 거예요. 적용 정도의 부분적 변화. 그 키워드가 나중에 부분적 변화가 나와요. 정책의 승계는 목표는 그대로인데 수단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이제 쉽게 말해서 과속 단속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옛날 사람이 단속하다가 이제는 카메라가 단속해요. 이런 걸 승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정책이란 걸 자꾸 집행을 하다 보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책 학습을 배우게 되는데 이건 크게 막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하다 보면 효과 있다라고 하면 더 발전할 것 같고 없으면 이제는 다시 안 하겠죠. 이런 학습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돼요. 지금 내용이 많아요. 빠른 속도로 이제 틀을 딱 이뤘는데 이게 중요해요. 자, 이 큰 틀 안에서 이제 계속 문제를 엮어 나갈 겁니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의제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의제 설정을 해야지 이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 공식 의제로 삼은 다음에 대안들을 분석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은 우리 병 고치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아, 내가 아파, 몸이 이상해. 그럼 어디가 아픈지 구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걸 고쳐보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삼은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몸이 암이 있으면 이제 오케이 치료하겠다. 그러면 이제 항암을 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 절제술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한방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안 되면 이제 나는 자네처럼 산에 간다 이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제는 이런 걸 했을 때 어떻게 될지도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 비용 편익 분석도 해야 되잖아요. 만약 항암을 하는데 신약을 하면 뭐 부작용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싸.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측 분석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내가 하나를 결정하는 거죠. 나는 완벽한 해결을 못해. 그럼 합리 모형으로 가는 거예요. 됐어. 어느 정도 만족하면 돼. 그럼 만족 모형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한번 해보죠. 집행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해라 그러면 하는 거 가는 거고 너무 이제 막 급변하면 네가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해보고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해보죠. 오케이. 효과 있어. 그럼 계속 가는 거고 없으면 시마이. 끝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세부적으로 가시면 돼요. 정책도 이 틀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 지금은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8개월에서 10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우리 행정학을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8배속을 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싹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공부해 두시고요. 이제 올인원에서 저와 함께 하나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이제 우리 강론 조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직에서 봬요.